자, 여러분 지금 센텀여고 기말고사 내신 대비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정리할 거는 문장에서 문법 요소 파트들인데, 일단 이론이나 개념은 이게 시험범위니까 얘만 정리하지만, 자,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선 단어들 생각을 해보잖아. 당연히 의문은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 단어 형태소나 문장 요소 같은 거는 중학교 수준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못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같이 연습할 거고, 얘가 되어 있어야 두 번째 여러분 중세국어 시험 범위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따로 하진 않을 건데, 문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따로 배제하지 않고 얘네 문제가 얘랑 엮여 있는 것까지는 같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굳이 구분해서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 여기는 개념은 설명은 안 할 겁니다만, 하지만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자, 얘랑 얘는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야 되니까 오늘 쫙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고, 오늘 두 개 개념을 싹 다 한번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 요소 관련된 경우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그려줘야 돼. 자, 정확하게는 문장이라는 단어에 문법 요소라는 거는 크게 5개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지복습을 해오시라 그랬고, 일단 프린트는 제가 여러분 거 제가 들고 있는 거거든.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 맨 처음 여러분이 배우는 건 뭐냐면 종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종결 표현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를 좀 붙여볼게. 자, 메타데이터라는 건 뭐냐?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들을 의미해. 그러면 보통 국어에서는 얘에 대한 정의를 배워요. 그리고 종류 같은 게 있으면 종류를 배우고, 여기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현상이라든지 특징 같은 걸 다룹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아시다시피 종결 표현은 뭐고, 종류는 뭐 5가지가 있을 거고, 각각은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최소한 쓰실 수 있어야 돼. 이 구멍 뚫려 있는 것들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 이 표를 아예 그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종결 표현에서 예를 들면 평서문이 무엇이다? 쓸 줄 알아야 돼.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의, 종류, 현상, 특징, 실험 방법인데, 얘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 표로 처리하시는 게 편해요. 좀 이따 제가 표로 처리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끝나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높임 표현이야. 자, 높임 표현도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종류를 나누는 기준들도 여러분이 기억은 하실 필요가 있죠. 크게 어떤 높임이 있지? 말하는 대상,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문장의 목적어, 부사어 같이 대상어, 즉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자, 그럼 봐봐. 이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일단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에 보면은 표를 그려 놓으셨어요. 이거 여러분 필기해가 체크를 좀 해놓을래? 그래서 상대 높임의 격식체, 비격식체를 전부 다 어미를 암기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해. 이거 꼭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오세요. 이거 생각보다 로드가 많아. 여기까지 외우라는 학교들은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 한 20% 미만인데, 여러분 학교에 여기 해당된다면 같이 암기해야 되니까 이것도 꼭 질문해서 오셔야 돼. 제 스타일 알죠? 공부를 덜 시키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제. 사실 영어를 좀 생각하면 쉬운데, 영어에서 우리는 태, 수동태냐 능동태냐, 수일치, 시제, 가정법칙수법 같은 법, 그 다음에 인칭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정동사라는 게 뭐 사람들이 정동사, 중동사 개념으로 아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고, 원래 정형동사라고 해요. 형태가 정해지는 동사를 정형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주어와의 관계에서 동사 형태가 정해지는 걸 정형동사라고 하는데, 그럼 봐봐. 국어에서도 수동태, 능동태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국어에서는 수일치는 없어. 그다음에 시제는 있죠. 인칭에 관련된 건 없어. 근데 법에 대한 건 있어. 예를 들면 서법은 종결 표현에 대응이 돼요. 그 영어의 기원문이 국어에서 명령문이야.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이따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자, 시제 같은 경우에 영어는 몇 개냐 보통? 3 곱하기 4에서 12개를 배우는데, 더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내신은 더 디테일하게 가르치죠. 지엽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디테일함에 반해서 국어의 시제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한 역시 마찬가지에 정의 뭐가 있고 종류 뭐가 있고 어떻게 실현하는지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시제의 정의, 종류, 실현 방법,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옆에다가 싹 한번 써드릴 건데 여러분이 그건 안 보고 그리셔야 돼.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시제 있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겠니? 태가 있지. 태를 국어에서는 태라고 부르지 않고, 수동태, 능동 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사동과 피동으로 나눠서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사동과 피동도 가르치시는 용어나 깊이가 조금씩 달라. 하지만 공통으로 해서 제가 수능 느낌까지 싹 같이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마지막 하나가 빠져 있거든? 부정 표현이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5번에 부정 표현이 지금 개념이 없어요. 아마 그 개념이 지금 2페이지까지만 있는 걸로 봐서는 부정 표현을 빼셨나? 빼셨을 리가 없는데. 마지막 이제 부정 표현까지 해가지고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이 갇혀 있어야 되고, 부정 표현은 어렵지 않아. 안부정문이 있고 못부정문이 있어. 말 나온 김에 써버리자. 안부정문은요, 의지부정이라고 해.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야. 즉 능력은 갖췄는데 의지가 없는 경우예요. 자, 반면에 못부정문은 능력이 부정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뭐는 있지만 의지는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분류해 보시면 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예를 들면 안 먹을래, 안 먹다 라고 했을 때 봐봐. 이 하나 가지고 얘를 수식하잖아. 얘는 부사어라고 해요. 그럼 부사어 가지고 부정을 했고 한 음절 가지고 부정을 했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 짧은 부정문이라 그래. 그런데 예를 들면 먹지 않다. 자, 부정문 하나 만드는데 길어졌잖아. 지 않다라고 길어졌잖아. 이걸 긴 부정문이라고 해요. 필기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가 너희 시험 범위야. 자, 그럼 봐. 긴 부정문인데 긴 부정문에서 여기까지 잡히나요? 확인 좀 해보세요. 어디까지 잡혀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 자, 다시 설명한다, 얘들아. 부사어 수식을 하고 있죠. 서술어 또는 서술어를. 따라서 얘는 짧고 부사어로 부정을 하는 거고, 지 않다, 길죠. 긴 부정문이라고 해. 그럼 얘는 품사가 뭐냐는 건데, 얘들아 봐봐. 먹다의 어간 또는 용언이죠. 거기에 붙었어. 그래서 얘는 보조용언이 붙어. 얘 품사는 보조용언이에요. 얘 품사는 부사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 보조용언이 붙어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고, 다시 보조용언이 붙어서 부정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얘를 통사적 부정문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됐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제가 써드린 이 정도까지는 전체 학교 공통으로 정리할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6페이지까지 있어서 다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7, 8페이지에서 문장 성분 없으면 결국에는 문제를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맨 처음 여러분이 선생님 저희 문법 요소만 시험 범위예요? 야, 어떻게 문법 요소만 시험 범위야? 문법 요소 하다 보면 문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프린트가 결국엔 7페이지, 8페이지 추가된 게 얘들아 문장 파트야. 결국엔 여러분 문장 파트까지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 여기 보면은 문장 성분 해가지고 문장 성분의 특성,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고 다 하셨고, 여기 서술어 자리수까지 있잖아요. 지금 문제까지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래.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를 좁히시려고 문법 요소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장 개념까지 내셨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깊이는 얕게 내겠다로 해석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M1반 우리 또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면 아마 제가 예비고1 과정에서 얘를 한번 이미 정리가 끝났고, 고1 과정 정리 한 번 더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2번, 3번 끝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내신 대비로 해서 여러분 내신 필기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싹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끝내주시고, 자, 선생님 이쪽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문장 종결 표현은 다시 여기 문장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로 실현을 해요. 그래서 자, 정리할 건 종결 표현이야. 자, 종결 표현의 실현은 어떻게 한다? 종결 어미로 한다, 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어미가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어미를 아시려면 당연히 앞쪽 단원에서 뭐가 있어야 돼? 단어라는 단원에서 들어왔었어야 되죠. 자, 그럼 단어라는 단원에서 우리 어미는 뭐의 구성 요소니? 용언의 구성 요소야. 용언은 뭐 더하기 뭐야? 어감 플러스 어미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어미는 또 어떻게 쪼갤 수가 있어? 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와 말 끝에 오는 어말 어미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말 나온 김에 선어말 어미 종류 얘기해보자. 시제가 있죠. 높임이 있죠. 또 뭐가 있니? 공손이 있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볼게. 추측도 넣어주세요. 그럼 봐. 예를 들면 추측의 선어말 어미 get이라든지,
시제의 선어말 어미 어시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해가지고 선어말 어미를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어말 어미들이요, 이 선어말 어미들에 따라서 또 실현되는 양상들이 높임이고 시제일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까지도 정리가 끝나셔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앞쪽 거 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는 공부를 덜 시키고 싶은 사람이지 절대 더 시키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이거 공부 더 하는 거의 의미도 솔직히 아주 100%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되고 대학은 가셔야 되는 거고 대학 학위는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해야 되는 거다. 그럼 최소한이라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종결 표현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자, 종결 어미는 어말 어미에서도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자, 어말 어미는 말 끝에 와가지고 문장을 종결시키는 종결 어미가 있고요. 두 번째,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가 있어. 예를 들면 먹다 버리다에서 먹어 버리다 같이 먹어 같은 이런 게 연결 어미야.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바꿔주는 전성 어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말 어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종결 어미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는 거죠. 자, 그럼 종결 어미의 종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표는 5가지야. 자, 그러면 우리 이 표 5가지를 또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마지막 감탄문까지. 이거 근데 제가 표를 싹 한번 제가 그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 와볼게요. 여기 기준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셔. 이 각각에 대해서 정리하다 끝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를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었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담화 요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범위가 담화 요소는 아니더라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웠고, 담화 요소 4가지 있죠. 1번 화자, 2번 청자, 3번 전환 메시지, 전원이라고 하죠. 4번 상황 맥락.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이 다 다르죠. 마지막 하나 더 붙여보자면 맥락에다 붙일 수 있겠는데 의도까지 써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 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표 플러스 아예 서술을 해놓으셨잖아. 그럼 표 플러스 서술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건 사실 이미 수업이 끝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쫙 쓰시고 서술까지 써주시는 시간 5분 드릴 거고, 혹시 표를 못 그리시겠다 비워놓으셨다가 제가 필기할 때 다시 한번 옆에다 써서 반복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자, 5분 드릴게요.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의사소통의 방향이 화자에서 청자 일방향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얘는 의사소통 방향이 이뤄진 건 맞는데 대답을 의도하고 있어. 자, 명령문은 의사소통 방향은 당연히 이쪽이지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냐면 누구의 행동 촉구? 청자의 행동 촉구야. 청유문은 화자, 합집합, 청자의 행동 촉구야.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원을 빚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로또 맞게 해주세요. 거울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차은우처럼 생기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니? 아니요. 성형외과 은우님이 하시거나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잖아. 자, 그렇게 청자가 하느님이야. 그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청자가 들어주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명령문은 화자, 여집합이라니까 화자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청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되게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데 뭐가 명령문에 속한다고? 기원문. 신한테 기원하는 기원문이 명령문에 속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이거 오답률 1등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거 필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온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이게 기원문. 신한테 기원하는 게, 신한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명령이 돼요? 당연하지. 명령이 아니죠. 뭐라고? 종결 표현으로 분류하면 명령문에 해당한다고. 명령문이 뭐라고? 청자 행동 촉구라고요. 아, 그래서 기원문은 청자인 신이 주시는 거니까 명령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두 명령문이 될까? 사실은 상소문도 명령문이에요. 건의문도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소문이나 건의문 전부 다 나보다 어떻게 보면 신분적 계급적으로 윗사람한테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명령문에 속한다는 거야. 이거 킬러 포인트니까 제발 놓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이제 감탄문은 목적이 조금 달라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성적인 정보를 처리하지만 여기는 감정 표출합니다. 그래서 감탄형 종결 어미를 쓰거나
감탄 부사 같은 걸 써가지고 감탄문을 실현을 하고 말만 하고 쭉 넘어가면 여러분 또 놓치니까 써드리면 뭐라고?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다고. 자, 그럼 아시다시피 평사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첨형 종결어미가 있고 이 종결어미들은 사실 외운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고요. 문제 풀면서 계속 분석해야 돼. 그래, 문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 지금 라이브 시작 중입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서문 의사통 방향이 화자에서 청자 일방향 끝이야. 그리고 그냥 정보 전달이야. 그냥 진술이야. 자, 두 번째, 의문문은 뭐라고? 청자의 반응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청자의 반응이 yes나 no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yes or no를 판정하니까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야, 메뉴 뭐 먹을 거야? yes, no로 답을 할 수가 없잖아. 마라탕인지 탕후루인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너의 의사를 설명해 줘야 돼. 설명 의문문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또 팁하는 건 다 출제 포인트야. 뭐냐면 수사 의문문이 있어요. 여러분 수사 의문문이 뭘까? 예, 수사법을 쓴 거니까 얘는 표현법상 서리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명령문은 청자 행동 촉구다 보니까 건의문, 상소문, 기호문 전부 다 뭐다? 명령문 되시겠고 마지막 청유문은 화자, 청자 같이 합시다라는 거고요. 감탄문은 뭐다? 감정 표출하는 거다. 정확히 기억을 해놓으시고 표처리 해놓으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써주신 그 서술표 있죠? 표 내용도 한 번 더 그려야 돼. 아, 선생님 너무 귀찮은데요. 제가 여러분 이 표만 내가 입안에서 진짜 최소 5번은 그려드렸어요. 나 올해 이 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번 그렸다 얘들아. 안 지루하겠니? 그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시는 거고 점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귀찮아도 지금 한 번 더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신 프린트 보시고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돼. 됐니?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 끝내셨으면 됐겠고. 자, 두 번째 문법 요소 두 번째 이제 높임 표현이야. 정리해두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중세국어 가서 이 내용 다 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높임 표현 개념 안 잡혀있으면 중세국어도 어차피 못 잡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것도 경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화 상황에서 나를 높일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높이겠어? 청자를 높여요. 물론 이제 중세국어는 화자를 높이는 높임법도 있어. 좀 이따가 체크를 해 놓으실 건데 일단 여기다가 참고로 화자를 높이는 높임법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라고? 중세국어일 때라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왕이야. 왕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높이는? 화자를 높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건 현대국어로 오면서 거의 사라졌죠,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중세국어에서 일부 나타나는 게 화자를 높이는 경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나왔을 때 정리를 할 거고 다시 이제 청자 높임이야. 그럼 청자 높임이라는 거는 말하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니까 상대 높임이라고 하시면 돼. 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문장에 뭘 높이는 거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 안에서 주어는 어떤 역할을 해? 주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체 높임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장에 뭐와 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요. 자, 목적어나 부사어는 문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객체가 되니까 객체 높임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 선생님 저희 여기 시험범위인데 아닌데 이런 얘기 하지 좀 말라고.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 얘 무조건 중세국어랑 현대국어 뭐 하니? 비교대조예요. 중세국어, 현대국어 비교대조였는데 생각을 해봐. 중세국어로 틀을 잡는 게 편하겠니? 현대국어를 기준 잡아놓고 비교대조하는 게 편하겠니? 압도적으로 후자라니까.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이 틀을 완벽하게 갖추셔야 되고 내가 여러분한테 높임 표현 종류를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백제다 이게 쫙 써줘야 돼.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중세국어를 덧붙여야 중세국어 쉬워지는데 중세국어 안 그래도 외국어인데 안 그래도 외계어인데 그 외계어보다 다 터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시험범위든 아니든 뭐 대비다? 중세국어까지 가기 위한 대비다야.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정의를 쓰실 건데 정의는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이게 정의야. 그런데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학교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실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 학교 서술형에서 막 깐대매요. 그럼 서술형은 어쩔 수 없어. 학교 선생님 필기대로 가야 돼.
근데 내가 그거를 같이 써드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기준이 되는 걸 잡아드렸고. 이거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필기 그대로 반복하셔야 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얘네들 정의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는 종류나 실현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류나 실현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실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서 정말 많이 봤을걸? 어디서 많이 봤니? 또 까먹으셨는데 우리 저번 주에 풀었었던 게 우리 10월 고1교육청에 있었던 13번 문항이 기억나실 거예요. 표처리가 돼 있어. 표처리로 경우의 수를 나눠놨어. 주체 높임의 경우, 객체 높임의 경우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문제 표 보시면 돼요. 물론 까먹고 계시겠지. 지금 정리해 드릴게. 얘들아 봐봐. 일단 기본 공식을 딱 잡으셔야 되는데 이 높임 표현이라는 거는 영어로 치잖아.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영어 문법에서 조동사는 배우셨을 거니까. 그럼 국어에서 조동사라는 건 주로 어떤 애들이 하냐면 보조 용언 또는요. 뭐라고? 어미들이 그 역할을 해. 그래서 아시다시피 선, 어말, 어미가 국어에서는 높임의 기능을 해요. 됐어?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얘네들이 종류가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제일 많이 쓰이는 실현형은 뭐다? 선, 어말, 어미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 어말, 어미로 실현한다. 내 아이폰 해킹당한 거 아니니 혹시? 그래서 이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모두 다 뭐가 있다? 첫 번째, 선, 어말, 어미로 실현을 하고 두 번째는 봐봐. 주체 높임은 주어,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니까 뭐가 있겠어요? 격조사가 있어요. 격조사를 가지고 높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격조사 한번 써보자, 얘들아. 주어, 이 가를 뭐로 바꿨으면 돼?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부사격조사 깨를, 부사격조사 깨 같은 게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의 조사를, 그러니까 청자인데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어미로 실현이 되는 거고, 마지막 뭐도 있어? 특수어휘도 있어요. 특수어휘도 있어. 특수어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실현이 되고, 객체 높임에서는 선어만 어미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대 높임은 선어원 어미랑 특수어휘로, 주체 높임에서는 선어원 어미 격조사 특수어휘로, 객체 높임에서는 격조사랑 특수어휘로 실현을 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필기하십시오. 자, 하나 더. 상대 높임 중에 어떤 애가 하나가 더 있냐면 추가로 얘는 조사드리고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간접 높임이라고 했어요. 이 간접 높임에 대해서는 평가원 교수님들 견해랑 학교 교과서 견해, 일반 견해가 많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단은 말 나온 김에 간접 높임부터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간접 높임이 수능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유는 여전히 싸우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커피 나오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죠. 왜? 봐봐. 나오시, 여기 나와 있는 시 같은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썼는데 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뭘 높이고 있니? 커피 주어를 높이고 있잖아. 그래서 주체 높임인데 문제는 아니 커피를 어떻게 높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과도한 높임법이다 라고 비판을 해. 이렇게 일반적인 통념적인 기준을 봤을 때야. 그런데 수능에 좀 주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께서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이유가 중요한데 왜 그런 거냐? 자, 결국에는 말이라는 건 의도가 중요한데 의도가 뭐냐? 커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높이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결국 뭐의 일종이라는 거야? 간접 높임의 일종이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자, 간접 높임의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손이 크시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손이 크시다는 안긴 문장 안에서 주어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결국 크시다가 뭘 높이고 있다? 크다. 시를 써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써서 주체 높임을 시키고 있잖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도 사물인데 어떻게 높여요?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일관된 기준이 지금 쓰이질 않는 거야. 커피는 왜 못 높이고 손은 왜 높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론 반론에 대해서 일반은 또 뭐라고 재반박하냐? 이렇게 설명을 해. 야, 여기는 소유물이라든지 높임의 대상과 아주 밀접해.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방어를 하지만 얘는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해요. 뭐라고 비판을 하냐? 야, 그러면 도대체 그 밀접하다는 밀접의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뭔데?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결론은 뭐야? 학교 필기야. 결론은. 어차피 수능에 못 내. 왜? 싸우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차피 학교 필기라는 거야. 자, 마지막 흐름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자, 간접 높임에 있어서 뭐라고? 일반적인 견해는 커피 나오셨습니다. 아니, 왜 커피를 올리고 있어? 너무 과도한데? 뭐 이러다가 다 높이겠다, 야. 라고 해서 너무 과도한 높임이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야, 의도를 봐. 어떤 바보가 커피를 높이니? 손님을 높이지? 아, 그럼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커피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간접 높임 아니야? 간접 높임이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그거 맞는 거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어머니께서는 손이 크시다 같이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경우만 높여야지. 아, 커피는 안 밀접하잖아. 야,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기준이 모호한데 왜 너는 네가 커피를 안 먹고 네가 커피가 뭔 거지? 야, 밀접하고 몰고를 왜 네가 결정을 해? 라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마 95%의 학교 내신 이렇게 갈 거긴 해.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나중 되면 띠용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만에 하나 이렇게 나올 확률이 존재하고 사실은 얘도 일견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 대비로는 학교 선생님 필기로 가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야. 일단 그래서 간접 높임 따로 떼가지고 제가 본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팁은 압존법이라는 건데 이것도 슬슬 없어지지만 내긴 낼 거야. 자, 압존법은 뭐냐면 눌러서 존대하는 높임법이라는 거야. 눌러서 존대하는 높임법이야.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높임의 대상이 상대적인 높낮이가 있을 때 낮춤으로써 누군가를 낮춤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를 낮춤으로써. 자,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 자, 봐봐. 일단 내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쭈구리야. 그래서 아버지 당연히 높여야 되고요. 할아버지 당연히 더 높여야 돼요. 아, 물론 요즘은 그냥 할아버지가 친구고 아버지가 친구인 시대지만 뭐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고 높임법 배우는 거잖아. 그럼 봐. 두 분 사이는 당연히 누굴 높여줘야 돼? 할아버지를 높이고 누구를 낮춰줘야 돼? 아버지를 낮춰줘야지. 이게 바로 압존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굴 낮춰? 아버지를 낮춤으로써 누굴 높여드렸어?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게 압존법이라는 거. 됐니? 그냥 이것도 뭐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걸, 자, 이런 매너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교양이 있고 배웠고 그 사회적인 룰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교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높임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예의 범절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소재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국 살다 왔다고 해가지고 막 반말 딱딱하고 다니면 이게 우리가 뭐 머리가 노란색도 아니고 머리가 검은색인데 반말 딱딱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염색을 하고 다니시든지 렌즈 끼고 다니시든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어르신들, 기존의 유교 사상에 젖어서 살고 계셨던 어르신들한테는 이걸 해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비즈니스 매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뭐 나중에 회사 갔는데 뭐 신입사원인데 너는 이것도 모르니? 라고 얘기를 들으시느니 지금 공부해 놓으셔야 되겠죠. 뭐 요즘 군대는 이런 거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따졌고, 뭐 그 군대 문화가 여전히 우리나라 또 사회에 남아있으니까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많이 필요하실 거야. 자, 그래서 간접 높임과 압존법 별도의 개념으로 제가 정리해드렸고, 다시 이제 우리 메인 디슈로 가가지고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거니까 필기 정리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영상 끊었다 갑니다. 자, 정리할게요. 상대 높임은 청자를 어떻게 높인다? 선언 범위를 통해 높이거나 낮춘다. 자, 그럼 봐봐. 일단은 크게 격식체나 비격식체로 분류하는데 이 종류를 표를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인데, 자, 이 분류 기준도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격식체나 비격식체를 분류하는 기준들. 자, 얘는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담화 요소 4요소 있죠. 이거는 항상 연결지어 봐야 돼. 자, 1번. 담화 요소 1번. 말하는 사람 화자 챙기셔야죠. 두 번째, 듣는 사람도 챙기셔야죠.
세 번째, 전달한 내용 챙기셔야 되고, 네 번째는 상황을 챙기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상황 맥락을 챙기셔야 되고,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킬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야? 대화의 상황으로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 담화 요소 중에 4번 뭐라고요? 상황. 상황으로 챙기시면 되고, 격식과 비격식적인 상황 두 가지로 상황을 챙기시면 되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디테일하게 높이고 낮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네 가지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크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잖아. 아까도 얘기했지. 높이거나 또는 낮춤이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첫 번째, 뭐 한다? 높이거나 뭐라고? 낮춤이라고요. 자, 그럼 얘도 두 칸을 쪼개가지고 위쪽은 뭐겠어? 높임이고요. 아래쪽은 뭐겠어요? 낮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 얘들아. 그거 어떻게 높일 건데? 아주 높였겠죠.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아주 높임이 되는 거고, 얘는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아주 낮춤이 되겠죠. 그리고 봐봐. 조금 높였잖아. 조금 높였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면 되겠니? 보통 높임. 여기는 보통 낮춤이라고 하면 돼. 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예사라고도 해. 그래서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예사라는 게 뭐야? 일상적인 일들, 보통의 일들을 예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선생님 서큐를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보통 높임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사 높임이라는 표현도 쓰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럼 봐봐. 높임을 애둘러서 표현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런다?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높임법이라고 해서 높임만 있는 게 아니야. 높임법은 뭐도 있는 거야? 낮춤도 높임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얘들아 이거다. 높이는 경우와 낮추는 경우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높임과 뭐도 있다 같이 낮춤도 있겠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높임법이라고 한다까지 정리하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이 높임의 상황들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배웠었던 어떤 경우들, 그렇죠. 종결형에 따라서 또 형태가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럼 종결형은 지금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종결형 크게 5가지. 평서형, 의문형. 여러분 그냥 여기 표현대로 명령, 청유, 감탄형까지 있는데 이 표를 외우라는 학교는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 안에 있는 이 내용까지 전부 다 외우라는 학교는 10% 미만이야.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외우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역시 이건 학교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 학교 기준으로는 얘까지 외우라고 했던 것 같진 않거든. 하지만 그래도 이 표를 한번 그대로 100견을 적어 놓으셔야 돼. 왜냐면 아예 모르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머릿속에 뭔가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거든. 그 외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실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개괄에 설명한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딱 이 정도 정리하시면 개념은 끝나셨고, 이 개념 가지고 푸는 문제가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있는데 이미 겪으셨다시피 문제는 그대로 나오는데 예시 바꾸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시 분석 철저하게 분석 다 하셔야 되겠고, 예를 들면 3페이지에 있는 문제 같은 거 보셨을 때 선어원 어미 at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가지고 지금 물어보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구조 다 분석하셔가지고 어미 분석까지 다 끝내서 선지까지 판단하시는 연습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고, 잠깐만 영상 끊어볼까요? 이제 세 번째 개념이 시간 표현입니다. 자,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두시고 학교 선생님 필기에 따라서 오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뭔가 말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을 발화라고 하거든. 그래서 발화시라고 하면 말하는 시점이야. 발화가 뭐라고? 자, 이거야. 사실은 발화는 정확히 개념 기억해 놓으세요. 문장이 있고 발화가 있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실험 방식이 구어냐 문어냐야. 얘는 문어지, 얘는 구어지. 내가 드립치기 싫어요. 근데 요즘 너무 드립을 안 치니까 수업이 너무 건조해져서 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라도 들으시면 돼. 봐. 이제 그럴 문자잖아. 얘는 글을 통해서 표현한 거고 얘는 입구자잖아. 입을 통해서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문장으로 써서 표현이 되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말로 표현되는 거면 발화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문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쓰면 문장이라고 하고 말로 하면 발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화시는 뭐겠어? 발화한, 말한 시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발화시라고 하는 거야. 발화시는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일 수밖에 없고 때때로 과거거나 할 수도 있겠어. 미래일 수는 없을 거야. 자, 그럼 발화시에서 바라보잖아. 종류는 세 가지예요. 동일하겠죠. 발화시보다 자, 봐봐. 우리가 발화하는 대상을 뭐라고 하냐? 사건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아주 간단한 게 경우의 수 세 가지라니까. 발화시랑 사건시랑 일치되는 시점에 있는 거야. 그걸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겠지. 근데 봐, 얘들아. 지금 우리는 이거는 과거 시제잖아. 봐봐. 과거 시제는 수식 그래프로 봐봐. 발화시보다 이전 거잖아. 이해됐어? 발화시보다 이전에 있잖아. 점차적으로 플러스라고 보면. 이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앞선 시제라고 해요. 됐니? 그래서 과거 시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 이렇게 표현을 해. 발화시가, 정확하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잡히나요? 네. 앞선 시제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적 표현으로 그래프, 수직선을 그려놓고 왼쪽은 앞서 있고 뒤쪽은 이후의 것이잖아. 그래서 과거 시제 어떻게 표현한다? 사건시의 좌표가 더 뒤에, 더 앞쪽에 있어요. 더 작은 값이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보다라는 개념은 이 부등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그럼 미래 시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반대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겠죠.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더 앞서 있잖아. 현재 시는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어? 이게 기본 공식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보시면은 과거 시제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는지 보이죠? 선행한다라고 써놨잖아. 여러분 학교 내신 프린트 보시면. 현재 시제는 일치한다 그대로 쓰는 거 보이시죠?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여기서는 앞서다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후라는 어휘를 쓰셨어. 됐니? 그래서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로도 기억을 해놓으셔. 자, 앞서다랑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러분 학교 필기에서는 앞서다 또는 이후다. 죄송해요. 선행이다, 이후다라고 표현을 했고 보통은 앞서다라고 표현하거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경우에서는 앞섰냐, 이후냐, 동일하냐. 그래서 미래, 현재, 과거 세 가지로 표현을 한다. 이 기본 틀을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작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예요. 그러니까 별건 없어, 얘들아. 봐봐. 진행 시제란 건 말 그대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진행 중인 걸 표현하고 싶어. 그럼 진행 시제라고 쓰면 돼. 그 진행 중을 표현하고 싶어. 먹는 중 같은 단어를 추가로 해주시면 당연히 진행 시제가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작상이라고 해. 동작 상태를 알려준다 그래서 동작상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봐봐. 동작상에는 당연히 진행상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자, 봐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뭔가가 끝나 있는 거야. 이미 끝나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완료되었다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됐지만 지금 딱 끝난 경우가 있어. 어쨌든 그래서 뭐가 있다? 완료상도 있어요. 그래서 동작상은 진행상, 완료상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영어랑도 비슷해요.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도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영어의 과거 단순 시제는 시점을 알 때고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면 현재 완료 시제로 영어의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 또 그것도 뭐 별건 없어. 저런 개념 문법 같은 거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제가 뭐 영어 강사를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충분히 여러분이 시간 표현의 왼쪽은 정리가 끝나셨고요. 됐니? 여기까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실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런 시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쪽에다 정리할 거고요.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 어말, 어미는 당연히 시제 표현이 되죠. 그리고 at, ot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뭐에 at이 붙고 뭐에 ot이 붙는지는 아주 간단할 건 게 얘가 아마도 중세국어에서는 뭐였겠어? 네. 모음주화 때문에 쓰였을 거거든. 자, 그 중세국어 모음주화는 이제 앞으로 좀 이따가 진도 나가면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아마도 중세국어 모음조화에서 얘가 왔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막았다, 먹었다 같은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여기 지금 아는 양성모음이죠. 그러니까 또 양성모음이죠. 양성모음끼리 어울려 쓰였고 여기에 여기 전부 다 음성모음이죠. 그래서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면서 모음절 이루면서 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이 형태라고 해요. 자, 그럼 봐봐. 이런 모음의 조화, 즉 음운의 환경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음운 환경에 의한 음운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게 at과 ot이야. 그래서 혹시나 개념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렸고 중세국어까지 엮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필기 정리해 놓으시고 어떡하니? 그렇죠. 재미도 없어요.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을까? 저도 재미가 없어 죽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먹었었다 같이, 살았었다 같이. 자, 살다가 있고 살았다가 있고 살았었다가 있는데 요즘 그런다며 이 아무래도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좀 더 이유는 모르겠어. 뭐 약간 국어적인 감각이 좀 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요즘 제일 극혐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이제 맞춤법 틀리는 거라며 좀 배워두시라고. 연애를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니? 자, 그럼 봐. 살다 보면 연애도 하셔야죠. 자, 현재 시제요. 자,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라고? 예를 갖다 하나 넣어주면 되지. 그럼 여러분 눈치상 생각을 해보자. 아시 있는데 어시 하나 더 붙으면 과거 이전의 과거일 거 아니야. 과거보다 더 과거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 대과거라고 한다고. 이해됐어? 그럼 대과거를 어떻게 만들어줬다? 하나를 더 추가해줘서 더 과거를 만들어줬다. 그래, 보통 얘 이름이 더 대과거고 대과거는 뭐라고? 과거 이전 과거라고. 아주 오래된 과거라고. 그래서 역시 수직선을 표현하면 현재, 과거 여기를 뭐라고 해? 대과거라고 한다고. 그래서 상황상 이게 막 딱 정해진 건 아니야. 말하는 상황에서 차례대로 이런 거야, 얘들아. 야, 내가 예를 들면 10억이 있어. 부자니? 부자일 수 있죠. 다른 사람 1억밖에 없으면. 그런데 다른 사람 막 1조씩 있는데 1억 있으면 그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비교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랑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옛날이면 대과거라는 거. 필기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서너원 어미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더 같은 어미를 쓸 수도 있어. 그래서 회상의 의미를 더해주는 더 같은 의미를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생겼더라 같은 것도 얘도 그러니까 서너원 어미죠. 야, 탕후루집 생겼더라? 다 망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넘어가서 어제 같은 부사어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 과거 시를 실현하는 건 일단 대표적으로 서너원 어미가 있고 이런 부사어 같은 어휘를 쓸 수도 있겠다야.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이제 여기서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분별력 가지실 거야. 관형사형 어미. 자, 그럼 봐. 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다 해서 먹던. 그럼 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먹은, 먹던, 먹었던. 자,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내가 먹는 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어간에 는이 붙어서 이 는은 뭘 알려준다? 현재임을 알려주고 있구나. 반면에 먹더는 과거임을 알려주고 있겠구나. 자, 그런데 과거는 과거인데 뭐가 붙어 있다고? 어시 붙어 있으니까 얘는 대과거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이쪽까지 좀 그냥 잡을까요? 괜찮아요. 필기 쭉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도 여긴 동사 관련된 거야. 자, 형용사도 관형사의 어미가 쓸 수가 있겠고 형용사 이던 형태로 쓸 수가 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학생이다. 근데 저도 옛날에 학생이었겠죠? 그럼 학생이던 나는 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됐니? 그래서 던이 이렇게 붙어서 형용사형, 관형사형 어미, 형용사가 관형사형 어미로 쓰여서 뒤쪽에 있는 체온을 수식하는 형태로 관형사형 어미로 쓰일 수도 있겠다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는 정리 쭉 해주시고 영상을 잠깐 끊겠습니다. 자, 필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데 여기 시제 선어말 어미까지 배우면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동사랑 형용사는 당연히 의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의미로 구분하는 건 여러분 단원 어디서 배우시는 거야? 단원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원에서 배우시는 개념이니까 여기선 잘 안 내실 거예요. 어쨌든 이게 동작인지 상태인지 구분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95% 이상은요, 영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어의 동사면 동사고, 영어의 형용사면 형용사야. 예를 들면 영어에서 뭐 pretty가 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영어의 형용사잖아. 그런데 사실 이제 영어의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 수식인데, 국어에서도 얘가 형용사로서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쁘다라고 붙여왔을 때, 그러니까 품사가 형용사면, 영어의 형용사면 국어에서도 형용사일 확률이 좀 높고요. 반면에 예를 들면 뭐 킥, 차다 같은 거는 당연히 동작 동사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어의 동사랑 영어의 형용사, 즉 영어의 품사 참고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그냥 팁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100% 그런 거 아니니까 헷갈리실 때 쓸 수 있는 팁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건 아래쪽 4개인데,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명령형 종결어미가 붙을 수 있냐 없냐야. 뭐라고? 명령형 종결어미요. 아, 좀 가라. 집에 가라. 야, 군대 그냥 갔다 와. 좀 말이 많아 라고 얘기했을 때 가라라고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봐봐, 백날 저한테 베이노 좀 예뻐라 라고 한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명령형이 가능한 건 동작 변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작 촉구는 가능해. 그런데 상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동작 변화는 가능하지만 상태 변화를 촉구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명령형 종결음을 쓸 수 있는 건 뭐다? 얘다. 얘는 쓸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용사는 좀 상태를 변형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을 거다 보니까 제한이 돼. 그래서 의도의 어미, 목적의 어미, 같은 게 붙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때리려 한다. 같이 동사는 때리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책을 사러 간다. 같은 게 붙을 수가 있는데, 예쁘러 간다. 그러니까 될 수는 있는데 어색하다는 거 잘 안 쓰인다는 거고, 이렇게 별표가 붙으면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비문이라고 하는데 비문법이야. 문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비문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문법이 아닌 거야, 얘네는. 자, 계속해서 볼게. 자, 보는 척하다. 아니면 보는 차, 보는 책, 이런 식으로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섬이가 붙을 수가 있는데, 봐봐, 스위트. 우리 지금 꿀 빠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 달달하다의 스위트를 가지고 왔을 때 달다였는데 달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봐봐, 선생님 뭐 달는 이런 거 쓰이지 않나요? 그런 단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스위트를 가지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붙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절 선어말 어미로, 자, 일어나다에 니은다, 일어난다의 현재 시절 선어말 어미 당연히 동사에는 붙을 수가 있는데, 아름답다, 아름답는다 안 쓰인다고요. 얘도 비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얘는 사실 개념적으로 해놓으셔도 문제 풀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결국 틀리거든요. 많이 문제 풀어보시고 많이 틀리시면서 교정하시면 되겠고, 자, 이 내용이 시제 실험과 관련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게 여러분 학교표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시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붙었다? 같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었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아따에서 아가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 없긴 한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얘는 모음 충돌이 났잖아요. 모음 충돌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얘는 뭐 한 거야? 아를 갖다 탈락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그냥 같다가 됐고, 여기 있는 같다 가지고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구나. 가던 같이 얘도 과거 시제의 선언 어미로 쓰였겠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 니은, 간, 가는 같은 게 붙어가지고 현재 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가겠다,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의지일 수도 있겠고 미래일 수도 있겠잖아. 그리고 갈 차, 갈 자동차, 갈 기차, 갈 비행기처럼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니을 쓰이는 경우도 예시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형용사 같은 경우였는데, 예쁘었다, 예뻤던, 봐봐, 예쁘더는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예뻤다, 그렇죠. 예쁘었다에서 의 탈락이 되면 뭐가 되니? 예뻤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은 게 붙어서 과거 시제 선언어미가 붙거나 던 같은 회상의 선언어미가 붙어서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썼던 건데, 예뻐라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감탄일 때는 된다고. 감탄일 때는 당연히 예뻐라 되죠. 그런데 명령일 때는 야, 좀 예뻐라, 예뻐져라, 어떻게 갑자기 얘가 예뻐지겠니? 명령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예쁘는 돼요. 근데 예쁘는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야, 걔 뭐 나중에 예쁘겠다, 이런 추측이나 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표를 가지고 쭉 한번 훑어볼 건데, 자, 아까 과거 시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확인되실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도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확인되실 건데, 거기에 샵 해가지고 강조 표현은 뭐가 있냐. 현재 시제 사용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확정계로 판단되면은 현재 시제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영어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영어에서 be going to 있죠. 언제 쓴다고 배우니? 예정된 미래 같은 데 쓴다고 배우잖아. 자, 그럼 보셔. 예정된 미래가치, 즉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잘 보셔야 돼. 자, 미래 시제라는 거는 뭐냐? 사람들은 불확실할 때 미래 시제라고 봤다는 걸 전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미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대시 사용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야. 이런 걸 영어 문법에서 배우셨을 거거든. 근데 그걸 국어 문법에서 굳이 가르치진 않는 학교 문법도 있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는 샵 해가지고 이런 예시를 갖다 덜어드린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언어의 객 같은 경우에 추측이나 의지, 미래로도 쓰일 수 있다 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 표처리 돼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 시제 관련해가지고 동작상과 진행상 중에 뭐뭐 하고 있다 중의적 표현이 있는데, 자, 뭐뭐 하고 있다는 애들아 생각을 해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진행 중임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봐봐. 완료됐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 자, 형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모자를 쓰는 행위 진행 중일 수가 있지. 그런데 뭐일 수도 있어? 이미 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의미가 두 개인 걸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어? 중의성이라고 배우셨죠? 이 중의성이라는 그 의미가 뭐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어떻게 해결하니? 맥락으로 해결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중의성 생기는 문제까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렸으니까 필기 정리하시면은 2페이지 왼쪽 마무리 되셨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사동, 피동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잠깐 있다가 정리해서 보시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끊을게요. 자, 여러분 피동과 사동에서 일단 피동이 좀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편해서 피동 먼저 설명하고 나서 사동을 설명할 거고, 영어에서는 능동, 수동으로 배우시고 사역동사로 배우시는데, 자꾸 영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모국어 화자일 때는요, 문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 모국어 화자들한테 문법 용어를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뭔가 갭이 한번 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영어를 내신 대비로들 열심히 하셨을 거고, 영어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잘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잘 해두시고, 자, 기본적으로 정의,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냐? 주어가 행위의 주체다. 즉, 주어가 직접 한다예요. 피동, 객체가 행위 주체다. 즉, 뭐야? 주어가 당한다거든? 죄송해요. 객체가 행위의, 죄송해요.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벌써 예외적이고 이상하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는 뭐야?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체죠. 행위, 동사의 주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데 피동은 뭐라고? 주어가 뭐라고? 행위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원래 주어가 아니라 원래 대상, 원래 목적어였던 애를 주어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그 예시 보면 알아. 제가 요즘 여러분 수업만 하느라 연애도 못하고 있고 이래서 업데이트가 3년 전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자꾸 이제 전 여친 예시 드니까 너무 싫었는데, 들으세요. 제가 새로운 연애를 해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좋아. 그러면 새로운 연애를 했다고 치자. 자, 그럼 보세요. 야, 내가 썸녀 찾어. 내가 썸녀를 찾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썸녀가 나를 찾다. 아니면 여러분 연애사를 들려주시면 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썸녀한테, 죄송해요. 자, 이제 개념을 그대로 한번 넣어서 볼게. 자, 기본은 문장 구조 잡는 거야. 그래서 여러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 줄여주시려고 문법 요소만 내겠다고 하셨다가 못 버티신 거야. 사동, 피동 가면 무조건 문장 구조 분석 안 할 수가 없거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가르치셔야지.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초만 가르쳐 놓으시긴 했더라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사동, 피동 분석할 때 팁 1단계는 뭐냐면 문장 구조 분석이야.
영어에서 이걸 뭐라고 하니? 신텍스라고 하죠. 이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방학 때 제가 이런 거 팁을 한번 드릴게요. 자, 봐봐. 주어, 내가 누구를, 목적어를 뭐 했어? 동사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야, 걔가 나한테 차였다고 라고 막 강조하고 싶을 때 얘를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넣어버려요. 그럼 봐. 뭐가 되니? 강조가 돼. 잘 들어. 목적어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으니까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놨잖아. 그럼 봐. 얘는 누구한테 차였어? 그래, 나한테 차인 거지. 그러면 원래 주어였던 애는 뭐가 돼? 부사어가 돼. 영어에서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라고 쓰잖아. 그래서 심지어 생략도 하잖아. 왜?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생략을 하니 이거 뭐고 있어요? 얘를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강조를 얘를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어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반인들이 뭔가를 해. 그러니까 주어가 명시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역시 뭘 쓸 수 있다? 피동 표현 같은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디테일한 예시는 이제 차차 보시면 되겠고 일단 대표적으로 이 정도 한번 정리하면 돼요. 다시 객체를 강조하고 싶거나 뭐 주어가 일반이라든지 해서 굳이 주어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을 때 피동 표현으로 쓰는 거야. 즉 객체를 부각시키고 싶을 때 피동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학교 교과서 보면 그림을 해가지고 좀 익숙하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교과서에 그림 같은 거 참고해 보셔도 돼. 자, 그럼 봐봐. 알겠어. 자, 주어가 뭔가 행위하는구나. 그래. 내가 썸녀 찾구나. 내가 찾어. 썸녀를.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썸녀가 나한테 차였다고 강조하고 싶어. 피동 표현을 한 거고 의도는 주어가 중요하지 않을 때 또는 객체 강조 표현일 때고 지금처럼 실현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문법적 변화인데 일단 문장 구조 변화가 와야 돼. 됐죠? 자, 그럼 봐. 여기에서 얘는 부사어니까 생략이 가능한 경우예요.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무슨 동사야? 목적어, 다른 대상이 필요하니까 타동사가 돼. 그럼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한 자리, 목적어 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두 자리를 필요로 해. 그런데 얘는 뭐가 됐어? 지금 주어만 있는 목적 없는 자동사가 됐잖아요. 얘는 몇 자리야? 한 자리 서술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첫 번째 자릿수 변화가 생겨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제가 실현한 건 뭐냐면 봐. 차다에서 차이다라고 뭘 추가해 줬니? 이라는 접사를 추가해 줬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피동 전미사라고 하는 거야. 자,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차게 되다. 자, 지금 봐봐. 게되다 같은 게 쓰여가지고 얘는 뭔가 뒤에 붙었잖아. 즉 보조 용언이 붙기도 해. 이렇게. 그러면 실현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전미사가 붙거나 보조 용언이 붙는 경우거든요. 자, 선생님 이쪽 기준으로 잡아주실 건데 여기 기준으로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실현 방법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서술어 자릿수가 줄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야. 예외도 있어. 대체적으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뀌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서요. 주어, 동사 구조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동사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 동사 변화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지금처럼 전미사를 붙여요. 자, 그럼 어떤 전미사 하겠어? 당연히 네, 피동 전미사라고 해. 자, 피동 전미사는 종류가 뭐가 있어? 이, 히, 리, 기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또는 뭐야? 게되다 같이 피동에 보조 용언을 붙여요. 자, 그럼 봐. 벌써 이 전미사를 붙이면 알겠지만 얘는 짧죠. 그래서 얘는 피동인데 어떤 피동이라 그러냐? 짧으니까 짧은 형태의 피동문이라 그래서 단형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얘는 길죠. 게되다가 벌써 글자가 세 글자가 붙잖아. 쟤는 한 글자가 붙고. 그래서 얘는 긴 형태의 피동문이라 그래서 장형 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미사가 붙으면 새로운 단어가 새로 생성이 되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파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보조용언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동사나 서술어 기능을 하고 동사나 서술어 같은 거는 문장 구조, 문법 구조에 관련된 거거든. 문장 구조, 문법 구조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통사, 신텍스라고 하고 국어에서도 통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해. 잡고 계십시오. 필기하시고.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필기를 덧붙여서 이제 보실 건데
선생님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고요. 영상 잠깐 끊었다가 각도 맞춰주시고 갈게요. 되는데 자, 이 예문들을 제가 귀찮은데 나도 왜 귀찮냐면 쓰는 거 다 진짜 싫어해. 글씨 보면 알잖아.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쓸까? 자, 여러분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냥 베끼시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베끼셔야 돼. 자, 우리 습관 잡으시라 그랬죠. 첫 번째 뭐 잡으셔라? 문장 구조 잡으셔라. 그럼 1단계로 문장 구조 빨간색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주어, 목적어, 동사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야.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야.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뭐를 분석해라? 네. 그 외 전미사나 보조형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그 2단계 당연히 문법적인 부분들, 단어적인 부분들 분석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문장 구조를 좀 더 한번 잡아볼게요. 자, 토끼가 그러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죠. 그리고 주어는 부사어 구조로 들어왔고요. 어떻게 됐어? 잡았다, 잡히었다가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잡히었다라는 구조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잡다 기본형에서 잡았다 목적어로고요. 맞아만 뭐라고? 잡히었다라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잘 봐. 이게 뭐라고 하죠? 여기는 어간이라고 하는 애들이죠. 동시에 어근단이기도 하지. 됐니?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어미였는데 자, 어미 앞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 엇 같은 선어만어미 들어와 있죠. 시제 선언어미 들어와 있고. 그럼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어민 거야. 여기까지 어민 거야. 여기까지 어민 거야. 어미예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와 있는 얘는 뭐냐는 거지. 접사죠. 당연히 우리는 피동 전미사라고 정리해 놓으실 거야.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문제는 얘라는 거야. 잡혀졌다 쟤를 분석해 보자 얘들아. 그럼 봐. 졌다잖아. 지었다잖아. 최대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형태소 분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자, 형태소 분석을 다 들어가 봤다?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까지 어간이야. 그리고 히까지 피동 전미사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어지다라는 이 어지가 들어가 있잖아. 얘는 뭐였어 아까? 저기 보조용은 장형 피동이 들어가 있죠. 즉 무슨 얘기니? 피동 전미사에 또 하나 장형 피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들어갔어? 2번 들어갔지. 이렇게 2번 들어간 걸 뭐라고 해? 피동을 이중으로 시켰는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이중 피동은 어떻게 해야 돼? 비문이야. 비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를 날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지다를 빼든지 잡어지다. 근데 잡어지다라고 좀 어색하다라고 하면 잡히었다라고 그대로 놔두시든지 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봐. 어떻게 이중피동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전미사에 보조용어까지 붙어버려요. 일반적으로 보조용어 하나를 날려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분석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문장 구조 분석에 의미 구조 분석까지. 필기 다 되셨죠? 자, 이 연습을 사실은 원래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게 중3 때 끝났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서 제가 고1 대상으로는 심화 문제만 풀었더니 학생들이 이게 많이 놓친 학생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었던 피동의 의도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객체 강조 표현이야. 야, 뭐 마동석이 모기한테 물렸는데 별일 있겠어? 또는 야, 마동석이 모기한테 물렸대? 야, 그 마동석도 귀찮아하던데? 라고 뭔가 객체 강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자, 봐봐. 실제 의미는 모기가 물었지, 마동석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고? 마동석이 모기한테 물렸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객체 강조 표현,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봐봐. 옛날에는 누가 비를 쏟았어요? 신이 쏟았죠, 신이. 사실은 신이 뭐를? 비를 내리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명확했죠. 그러니까 주어가 불명확할 때는 이렇게 원래 목적어였던 애를 주어 자리에 이렇게 넣기도 하는 거고, 이제 이 의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튜버들이나 언론들을 보면은 뭐야? 지 생각이야. 근데 지 생각을 괜히 얘기했다가는 괜히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남의 얘기인 척 하는 거죠. 그 사진, 그래서 그 가줍시연과 방시혁이 찍은 그 사진은 파문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가 생각해놓고 내가 보기에는 잘 어울리는데 지들끼리 그냥 파문이 될 것이 아니네. 지네 생각이잖아. 자기가 생각이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숨겨.
주어를 숨겨. 그래서 주어를 숨김으로써 책임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렇게 주어가 없으면 봐. 주관적인 의미가 없어진다. 흐려지는 거잖아요. 다시 봐 얘들아. 주어가 생략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어랑 동요는 뭐야? 주관성이야. 그럼 주관성이 생략되니까 주관성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객관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신문방송이라든지 유튜버들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지 생각을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피동표현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놓으시고 선생님 잡고 계시고요. 이 정도 정리하면 피동까지는 끝났고 이제 사동 이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끊었다 갈 겁니다. 자, 주동과 사동인데 영어의 수동태는 피동하고 아주 밀접하게 대응되는 좀 개념이라면 이 사동은 의미적으로는 사역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법적으로 내용이 조금 막 매칭되는 느낌은 아니셔가지고 굳이 제가 사역동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자, 주동은 비교를 해볼게요. 주어가 뭔가 직접 하는 거고 사동은 주어가 타인에게 행동을 시키는 건데 타인에게 행동을 시킬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굳이 따지자면 명령의 경우가 있지. 즉 무슨 얘기야? 타인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주어랑 타인이 함께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 두 가지 경우는 좀 이따가 분리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동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우리 정의 배우셨으니까 어떻게 문법적으로 실현하는지 배우셔야 될 거고 문법적 실현은 예시 가지고 보시면 될 텐데 아주 천재 강아지는 지가 산책 나가겠다고 목줄도 물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직접 산책 나가겠다고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동사야? 주동이죠. 자, 그런데 잘 들어 얘들아. 주동을 사동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어색해요. 만약에 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건데 봐봐. 이렇게 되면 강아지 주동이에요. 그런데 봐. 내가 강아지 옷을 입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시키는 거죠. 이해됐어? 그 얘는 사동문의 주어야. 얘는 주동문의 주어야. 그러니까 주동문의 주어는 당연히 동작의 주체죠. 사동문의 주어는 당연히 동작을 직접 하진 않죠. 자, 그러면 사동문에서는 실제 누가 그걸 하고 있어? 강아지가 하고 있어요. 됐니? 자, 그럼 봐. 다시. 강아지가 의미적으로 보면 옷을 입는 주체가 되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내시가 좀 부적절할 수는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한번 와볼게. 자, 여러분 어머니께서 그래. 야, 책 좀 읽어라고 하셨다고 치자. 자, 그럼 봐. 엄마가 니들에게 책을 읽게 하실 수도 있고 읽히다 할 수도 있잖아. 잘 들어봐 얘들아.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야 공부 좀 해. 책 좀 읽게 하셨을 때 읽게 하다가 붙으면 누가 책을 읽는 거야? 니들이 읽는 거죠. 그럼 얘네는 잘 들으셔야 돼. 그냥 무조건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이걸 무슨 사동이라고 그런다? 이걸 간접사동이라고 해. 이해되셨니? 그런데 책을 읽히다. 여러분이 꼬맹이일 때 책을 같이 읽어주시기도 했고 또는 니네 보고 책을 읽으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단형사동 같은 경우에는 둘 다로 쓰이는데 장형사동 같은 경우는 간접으로만 써요. 다시 한번 좀 헷갈리니까 정리할게요. 다시 보자. 단형사동 같은 경우에는 중의적이야. 어떻게? 자, 엄마랑 꼬맹이랑 같이 책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니네한테 책을 읽으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장형 같은 경우에는 뭐밖에 없다? 간접밖에 없어. 야, 니네가 해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개를 좀 분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 한 번에 잘 안 와닿거든요.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 일단 필기를 좀 하십시오. 선생님 저기 필기 잡힙니까? 네, 잡고 계시면 돼요. 예. 제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엄마가 니들한테 책을 읽게 하면은 간접사동으로 누구만 읽는 거야? 아이만 책을 읽는 거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그런데 읽히다는요. 간접도 가능하지만 직접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 히 때문인데요. 여러분. 간접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아이만 할 수도 있는데 또는 직접 아이랑 엄마가 같이 읽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간접사동, 직접사동 구분하시고 장형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직접사동이 되지 않느냐 설명을 하잖아요. 장형사동은 봐봐 벌써 길어지잖아. 길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의미가 더 보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의미가 더 명료해져서 간접사동만 지칭하게 된 건데 장형사동은 한 음절만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조금 생략돼 있는 경우야. 의미가 생략돼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버렸어? 중의성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얘기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의미가 충분히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을수록 의미가 명료해지니까 중의성이 없어. 의미가 보충되다 보니까 얘는 중의성이 없는 상태야. 그런데 얘는 의미가 좀 불충분해. 한 음절만 들어와 있잖아. 단연사동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둘 다 되는 경우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형사동과 장형사동, 전미사가 붙는다, 보조용언이 붙는다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잘 가르치지 않는데 왜 그러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 자, 우리 서술격조사 2단은 이미 학계에서는 형용사라고 결론이 났다 그랬지.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식 세대는 무조건 형용사라고 배우고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지금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는 전부 다 뭐냐면 전미사야. 전미사야. 근데 봐봐. 예를 들면 개하다가 붙었지. 그러니까 봐. 하다에 뭐가 붙었어? 개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조 용언, 얘는 보조 동사인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는 지금 필기를 해놓으셨어. 그래서 되다가 붙으면 얘네 뭐다? 전부 다 접사라고 써놓으셨어요. 근데 얘네가 접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주장도 보조 동사 또는 보조 용언이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려. 수능도 안 건드려. 근데 내신에서는 지금 건드리셨어. 그래서 다시 기억한다.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는 얘 품사가 뭐다? 접사예요. 전미사야. 얘네들 접사가 붙어가지고 피동이 되고 접사가 붙어서 사동이 된다고도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 얘들이 아래 거랑 헷갈려. 사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일단 필기는 해놓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그냥 외우시면 돼. 얘는 그냥 접사다라고 외우세요. 피동 접사, 되다 받다 당하다. 사동 접사 시키다. 기억하시고 선생님 얘는 그러면 장형인가요? 아니야. 잡아. 장형은 개가 붙어야 돼. 개 되다, 개 하다. 개가 붙으면 장형이야. 선생님 그럼 얘네는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단형인가요? 벌써 문제가 생기지 사실은. 근데 일단 학교 선생님 필기에까지는 그냥 얘가 전미사라고만 해놓으셨고 전미사가 붙어서 사동이나 피동이 되면 단형이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얘들은 학교 선생님 필기 기준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벌써 이제 애매해지고 헷갈리잖아요. 그럼 원래는 여기는 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학교 내신 프린트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이론 수업은 우리가 다 끝났거든요.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정리가 됐다는 게 보이실 거고 여러분 선생님께서 지금 한 20문제 정도 나눠주셨는데 이거 문제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최소 3번 내서 5번 푸셔야 돼. 아시겠어? 그래서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푸시고 예시 분석하시고 문제풀이 과정 분석을 제가 프린트로 몇 번 나눠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적어주시라는 거.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